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텐시아크입니다. 여전히 좀 횡보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 밀렸고요. 본장에서도 밀렸는데 무려 35%가 밀렸습니다. 폭락이란 말도 시원치 않으니까 언론에서는 대폭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가격 제한폭이 없으니까 하루에도 50%, 60%도 빠질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시간외에서 또 한 5% 오르고요. 우리 오늘 네이버는 실적 발표했는데 좀 부진하다고 해서 주가 밀리고요. 결국은 이제 실적에 울고 실적에 웃는 장세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실적이 그렇게 좋다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게요.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피터 린치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가하고 이익선을 그려보니까 결국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주가는 실적, 이익의 함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세이고요. 예,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먼저 갑니다. 미국 증시보다 우리가 한 발 앞서기 때문에 오늘 우린 또 오르죠? 아마 미국 오늘 오를 겁니다. 간밤에 한 발 앞서가고요. 한 10포인트가량 올라서 2230선 탈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들이 좀 열심히 사주는 모양새인데요. 외국인 아직까지 좀 주춤하고요. 예, 구체적인 시장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찾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수 강보합입니다.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종목들의 등락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일단 지수는 어제부터 계속 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시각들 점검하면서 특징주 그리고 속내를 밝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니 해도 좀 반가운 쪽 종목 먼저 살펴보면 삼성전기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5%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FCBGA에 대한 애플향 납품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참 많이 이슈화가 됐었는데도 삼성전기는 왜 못 가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드디어 좀 탄력받을 요소가 나온 걸까요? 일단 LG에너텍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지만 그 핵심 부품주로서의 역할,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LG에너텍은 비교적 강하게 움직일 만한 재료가 많았음에도 여전히 40만 원을 넘지 못하고 그 영역에서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전기는 MLCC와 관련된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그 갤럭시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크게 빠진 이후에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두 종목의 올해 추정 실적이 증권사 예측대로 맞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LG노텍이 40만 원을 깨고 더 높은 가격으로 50만 원 이상을 가려면 더 강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아져 있는 삼성전기는 비슷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으나 MLCC의 회복 하나만 가지고도 더 유리한 자리에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 종목 중에 뭐가 좋아라고 물어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성과가 여전히 LG노텍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기 쪽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려 요인은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과연 그 삼성 IM 부분이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중국이 지금 휴대폰 재고가 좀 많은 상황이어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적 회복이 좀 지연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MLCC 가격 하락, 그다음에 Q는 증가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하반기에 풀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풀린다면 주가는 2분기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기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기존의 긍정의 시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해요. 세아제강인데요. 4월 18일에 저희와 함께 했던 종목이에요. 김 의원님 좋은 수익 났고요. 이 리뷰가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오늘은 하락입니다. 1.5% 정도 밀리고 있는데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오늘 어떤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저희 종목 처음 말씀드렸을 때 11만 원일 때 17만 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아마 지난 시간 정도에 말씀드렸을 네. 때도 여전히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가가 고가가 17만 8천 원 이 정도였죠.
고점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제가 그걸 뭐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 가격 이상에서 신규 매수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비교적 네. 매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보유자 영역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에서 파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내가 세아제강을 투자하고 있는지 트레이딩하고 있는지 투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가격이 정말로 합리적인지 아니면 여기서 종목을 한번 교체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고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각자의 자신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으실 테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질문을 던져주셔서 보유자분들이시라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전략은 좀 바뀔 겁니다. 세아제강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기존에는 17만 원 정도 예상을 주셨었고 어제 터치를 한 만큼 남은 몫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특징주들 점검을 해봤고요. 자,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시작되는 고난의 행군.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실적이 이제 따라주느냐에 네.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실적은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오늘 발표된 실적은 뭐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정도로 비싸냐 그렇진 않지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실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 지수와 상관없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난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온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냐,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문제냐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씀드린 건 주가가 계속 빠져서가 문제가 아니고 지수가 향후 올라가거나 아니면 잘 버티고 있을 때도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더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 그다음에 이런 실적의 상대적으로 둔화된 요인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네이버는 여전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 카카오와는 조금 약간 차별화된 게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비와 관련된 부담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 대비해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탄력 대비해서 계속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게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 받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평가도 예상을 좀 하회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도 안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의문을 갖게 하는 네이버의 행보죠. 자,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판단할 때 요즘에는 또 금리 꼭 체크를 하잖아요. 성장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가 연결이 좀 같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유동성, 그다음에 금리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유동성은 이제 뭐 줄 수밖에 없는 시기고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10년물 국채 그 네이버의 주가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네. 이제 상대 비교한 것인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정점이냐?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QT도 있을 거고 추가적인 금리의 상승을 뭐 사람에 따라서 2.5 여전히 장기 금리의 목표치를 2.5로 보고 계신 연준위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더 공격적인 분은 뭐 3.5까지 그것도 올해 내려가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는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QT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갖고 있는 장기 국채를 파는 거잖아요. 수급 요인에 의해서도 일단 금리가 밀려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주가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바닥인 시절에 주가가 급등했죠. 유동성도 공급되면서 금리가 낮으니까 주가는 굉장히 좋을 수 있었는데 이건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그렇다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실적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구간이라는 점도 방증하고 있어서 2분기에 네이버가 뭔가 아주 새로운 모멘텀을 보여주거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이 5월달, 6월달, 7월달에 발표될 FOMC를 포함한 장기금리의 상승 구간에는 조금은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주주분들은 조금 속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대 요소도 좀 두드려 본다면 우리 뭐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증가하는 거, 네이버 페이 사용 느는 거, 웹소설, 웹툰에 투자하는 거, 또 제페토도 있고요. 분명히 과거에 잘 나갈 땐 이게 다 상승 모멘텀이었는데 이거 온데간데 없어요. 네, 일단 이게 그 숫자로 보여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돈도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주목하고 있는 제페토는 B2C와 B2B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아크버스는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공장 혹은 뭐 도시라든지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B2B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런칭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 그림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쉽지만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 모델로 갖춰지면 네이버가 과거 1.0 시대의 단순한 어떤 검색 뭐 한게임 시대에서 검색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2.0 시대가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라인이 붙어서 여기까지 성장해 온 거죠. 그러면 얼마 전에 최수현 대표가 얘기했던 3.0의 성장은 결국 아크버스와 제페토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B2C, B2B를 계속 붙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건 아마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 돈도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 지역별로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유럽 진출이라든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미 확보된 아시아 한 2억 명, 3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어떤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뭐 안 좋은 얘기를 드렸지만 뭐 2달 전에 드렸던 말씀과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버텨야 되는 시기고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성공을 가정한다면 저는 현재의 주가보다 상승 여력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뭐 이 주가를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내년 정도를 보면서 현실적인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전 50만 원 정도라고 여전히 믿고 있고요. 그 성장이 보이려면 둘 중에 하나에서 숫자가 좀 나오든지 아니면 뭐 기술적인 우위를 확인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시장에서 반등을 강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이버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조금 기다리면서 지금으로서는 기다려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거예요. 목표 주가는 뭐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한 50만 원 길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담겨있는 종목 네이버 오늘 실적 나온 김에 또 체크를 해주셨어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이에요. 3월부터 해서 고개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나도 인플레 수혜주, 바로 전쟁 관련 혹은 코로나 여러 이슈로 인해서 곡물 이런 원자재 시장이 들썩이다 보니까 그게 또 처음에는 비용 부담이 된다 했다가 나중에는 가격을 올리면 결국 이익이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로 또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인트 네. 좀 잡아보겠습니다. 원가 부담 얘기 해봐야겠죠. 네,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안 오르는 게 없죠. 그다음에 지금 오르는 부분이 일정 부분 수급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소맥, 옥수수, 뭐 대두, 원당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주요 수출처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통에 뭐 올해 봄밀은 뭐 날아갔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뭐 그다음에 지금 뭐 브라질 라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 제가 20년간 엮여 있으면서 라니냐 뭐 이런 얘기들은 항상 뭔가 영향을 준다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영향을 줬던 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지켜봐야 될 요소지만 어쨌든 지금 생산을 하지 못한 부분 그러면서 수출을 못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면서 수급 자체가 불안하니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인 거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 가격 올라간 건 다 알겠고 최근에 원화 환율도 원화 약한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얼마만큼 원가의 재료비에 전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의 뭐 전체적인 수익률로 보면 사료주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지만 네. 그런 종목군들의 가격 전가력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대형 업체들이 가격 전가력이 있을 것이고 대형 업체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 전가를 한 이후에 만약에 이런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내릴까? 안 내릴 거라는 내리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출 늘어나는 것은 뭐 확실하고 이익단에서는 뭐 실제로 원가에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올린 가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바라본다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 더 이익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더 매력적인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겠으나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격을 올린 이후에 그 가격을 지키면서 향후 마진 확대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즉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마진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움직였던 뭐 대상이라든지 CJ 제일제당이라든지 하이트 맥주라든지 롯데칠성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아직은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곳들이 다 1차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가 그 중간을 제외하고 최종 이제 제품을 생산해내는 쪽, 결국에는 가격 부분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갖고 그걸 가격을 올리고 그다음 원자재가 안정을 찾으면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를 주목하자 이렇게 추려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CJ 제일제당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올해 또 CJ 제일제당이 이슈가 되는 게 처음으로 또 분기 배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분기 배당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수급적인 의미도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이 새롭게 들어왔고 이게 뭐 얼마나 꾸준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계속 분기 배당을 한다면 그러면 수급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ETF 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네. 물론 그 현금 흐름을 예전처럼 4분기에 중점을 둘지 아니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좀 고루 이렇게 분배를 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ETF의 수급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소위 배당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ETF에게도 매력적인 어떤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작년에 5,000원 배당을 했죠. 물론 아직 뭐 배당금이 지급되진 않았겠습니다만 네. 대폭 올렸습니다. 그럼요. 작년에 비해서 대폭 올렸는데 이게 지금 800억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올해 예상하고 있는 CJ 제일제당의 본래 매출이 한 15조가 좀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는데 배당을 순이익의 한 20% 정도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배당했던 금액이 800억인데 순이익을 여러 가지 뭐 비용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뭐 1,500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중에서 뭐 1,500억이 아니죠. 그 1조에서 좀 깎는다고 하더라도 8, 9천억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20%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 금액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매력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수급적인 요인 거기다가 배당을 증가시키고 분기마다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CJ 제일제당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을 실시한 이후에 또 분기 배당을 잘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변수를 보이면 그게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이슈만 살펴보게 되면 연말에 배당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보단 분기 배당을 하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 주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죠. 다만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뭐 통신주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로 우리가 반추해 보면 분기 배당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쨌든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분기 배당이라고 하는 이슈도 있다. 플러스 요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네, 플러스 요소를 체크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이 시점에서 사실 시장에 뭐 색이 어느 순간 여러 실타래가 풀려서 바뀌어요. 뭐 전차 군단이 나가고 막 과거의 주도주들이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띤 그리고 인플레 수혜주로 여겨져서 올랐던 음식료 섹터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네. 생각하면 사실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 BBIG의 상승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시장에서 하나의 그 메인 테마? 이런 게 잡히면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탄력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인플레가 끝날까?
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위 인플레 관련주가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서 부담스러운 자리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매력도를 버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격이 싸진 뭐 I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IT 종목군들 중에서 싼 종목들도 여전히 못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고 IT 종목 중에서는 여전히 비싼 종목도 있고 그런데 인플레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대형 음식료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보시면 과거에 오히려 2015년, 2018년, 2012년 이럴 때 특히 2012년은 아시는 것처럼 아랍의 봄 때였거든요. 네. 이때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막 올라가면서 곡물 가격 올라갔을 때였는데 그때 지금 시장 대비 프리미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20%의 프리미엄을 받았거든요. 네. 현재 어떤가요? 현재 구간에서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나요?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음식료 대표주들의 밸류에이션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런데 어쨌든 매출은 늘어날 거고 각각의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은 가격을 얼마나 전가했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자신들의 이익 컨트롤 능력에 따라서 이익도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저는 그건 별로 맞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사자, 더 사자, 포트폴리오에 한 50%씩 집어넣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그래서 최근에 단기 급등한 뭐 사료주 이런 것들을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인플레를 그래도 해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가져가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CJ제일제당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여전히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출연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플레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플레에 적응을 하는 순간 뭐 어느 정도 인플레 관련주들이 안정을 찾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바가 있는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오늘의 매력도 상당수 좀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이 50만 원을 주셨네요. 앞서 네이버도 50 잘못 쓰신 건 아니죠? 이게 지금 과거에 제일 높았던 밸류에이션보다는 굉장히 할인한 가격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되고 있는 실적 대비한 PR 12배 정도, 그다음에 PB 대비해서 한 1.2배 정도. 근데 과거 음식료 종목군들이 정말 잘 나갔을 때 뭐 PB 2배,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부여했거든요. 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이 CJ제일제당 실적의 상당 부분을 지금 그 대한통운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CJ제일제당의 가치만 더 따져본다면 약간의 할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인 요소를 고려해서 봤을 때도 한 50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그리고 CJ제일제당 뭐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과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각각 전략을 나눠주셨네요. 체크하겠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 다시 한 번 더 내용 점검하세요. 오늘 김종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